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간절이고 긴급한 그런 상황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행사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표지에 제가 이런 바탕을 안 쓰는데요. 요새 하도 세상이 우울해서 반짝거리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비전과 혁신을 제목으로 했는데 뭔가 약간 활랄라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밝은 표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주제가 성찰과 비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어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게 비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해서 상반된 두 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침체됐다, 위기다, 약화됐다, 소멸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확장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나온 그 응원봉에 2030 젊은 세대들을 보라,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 우리 시민사회 운동이 풀어가야 될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각각 7가지 측면 모두에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 또 운동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그 이면에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7가지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가 개인화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시민사회 운동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점점 더 개인화된 그 기반 위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개인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사회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직적인 단위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을 단위로 해서 말하자면 서로 연결되고 집단 행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처럼 어떤 큰 이슈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로 연결된 그런 우리 여러 가지 깃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봉 집회라고 이야기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깃발들을 보게 되는데 그 깃발들이 저희처럼 20년, 30년 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하거나 내지는 시민사회 운동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처음 보는 단체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정도로 어디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슈가 소멸하고 나면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운동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관계와 소통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방사형 구조입니다. 방사형 구조는 어떤 단체들을 규합하거나 연결하는 중심이 있는 관계 형태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선명하게 어떤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나 내지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시민사회 안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 간에 연합체라든지 연결망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점점 더 이처럼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나 임원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신청 면접을 해보면 어떤 쪽에서는 쇠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확장이라뇨, 지금 우리는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 전체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응원봉에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집회에 나오게 되는 그 연결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런 트위터, X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간에 교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고립돼 있대. 그럼 우리 나가자. 지금 한남동에서 민주노총이 싸우고 있대. 그럼 나가자.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하면은 전혀 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연결 구조들을 우리가 파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의제 간의 연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가 다양해집니다. 서로의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의 측면에서는 의제 측면에서 새로운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촉구 윤석열 퇴진 응원봉 집회를 보게 되면 아무도 나오셨던 분들은 그거를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페미니스트 그리고 퀴어, 성소수자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을 하는 이런 단체들 이게 일반적으로 평소에 환경운동, 또 여성운동, 또 지역 여러가지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2030의 응원봉 집회에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단체들이 이와 같은 단체들이거든요. 새로 부상한 의제들인 거예요. 지난 10여 년 사이에. 그래서 이 젊은 이른바 3세대 페미니스트들, 성소수자 운동, 그리고 장애인 인권 운동, 또 해외에 그 국제연대 투쟁, 또 동물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의제 영역들이 지난 20년, 30년 전에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낯선 부분인데 제가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활동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의제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독재 시대에 저항을 했던 시민사회의 그런 주체들과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 처음 한 20년 정도 활발하게 설립됐던 운동단체들, 이 단체들 간의 연합체, 이와 같은 영역에서 또한 중요했던 핵심 이슈들이, 의제들이 있는데 지난 10여 년 사이에 또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새로운 운동의 주체들, 또 운동의 의제, 이들 간의 전국적인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앞세대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탄핵 집회를 해보니까 아마 나와보셨으면 보시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지난 한 달 이상 이 집회를 끌고 가고 있는 말하자면 주력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민사회 다양성이 넓어진 가운데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의제의 어떤 상호 이해와 연대가 점점 더 긴급해진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시민사회 내 이제 제도 부문 간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의 주제도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애매한 개념입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고 시민운동이면 시민운동인데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사회라고 하면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센터, 지역 주민자치, 그리고 여러가지 비영리 민간단체들, 사회적 기업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 게 시민사회라는 개념인데 그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 중에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개혁성과 운동성, 헌신성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멤버들 사이에 많이 공유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협이나 일반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설립자들은 운동가였을 수 있지만 그 운동이 잘 돼서 조직이 정립된 다음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멤버들은 저 운동하러 여기 들어온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이질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시민사회, 비영리,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시민사회 내의 제도 부문들의 다양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약 20년 정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시민운동, 민중운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운동이 시민사회의 전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혁성이 떨어졌다, 운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사회가 모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여러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너 왜 운동 열심히 안 하니? 너는 왜 운동가로서 일생을 헌신하지 않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곤란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활동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성이 결핍되어 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는 달라진 확장된 제도적인 영역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분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동료 활동가분들 또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시민들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시는 가운데 그림에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사회운동인 거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인 것인데 왼쪽 편에 민관 협치 부분 이쪽은 행정의 논리와 비영리의 논리가 공존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이쪽은 영리의 성격과 비영리의 성격이 공존하는 영역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러면은 비영리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근데 많은 일반 협동조합들이나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에는 영리적 성격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 부분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단절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의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의 협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을 해왔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 내 소통의 혁신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운동 조직이건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부문이건 어떤 쪽 주민 지역 그 말센터 영역이건 어떤 쪽이건 간에 조직 내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많은 조사 연구들에서 발견된 중요한 조직 내에 어떤 차이 내지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에 따라 생기냐면 세대, 연차, 직급이에요. 가장 중요하게는 세대와 연차와 그 안에서의 말하자면 리더냐, 중간 간부냐, 아니면 평활동가냐, 신입이냐 이거에 따라서 느끼는 지금 시민사회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인지를 못한다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표는 약간 복잡합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 최근에 조사를 한 건데 직급별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상급자는요. 내가 선호하는 조직 문화는 협력적이고 관계형의 조직 문화다. 근데 내가 지금 있는 조직도 실제로 그러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평활동가들은요. 똑같이 내가 선호하는 조직은 관계형의 협력적인 조직 문화인데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안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상급자로 갈수록 이상적인 조직 문화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평활동가로 갈수록 그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개선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 젊은 평활동가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생각되면은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민사회 조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신입이 들어왔는데 얘는 석 달 각이다. 이 얘기는 조직 문화가 지금 이 기업이랑 안 맞는 애예요. 그러면 석 달 못 버티고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민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노조에서도 비슷하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그 제 제자들이 교통노조 연구원에 가서 연구를 한 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게 있는데요. 왼쪽만 우선 보시면요. 노조 활동의 어려움을 물어보면
연령대별로 제일 많이 응답한 걸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20대는 내가 노조 활동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무섭다. 이 응답이 제일 많아요. 30대는 내 노조 활동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들다. 양립을 좀 하고 싶다. 워라밸을 하고 싶다. 이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50대는 어려움 없다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슬프고 주목되고 해서 요거를 따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 문화에 관련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상급자로 갈수록 내 조직은 이상적이야. 밑으로 갈수록 너무 달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소통과 혁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많이들 고민하시겠지만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시민사회의 어떤 점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생기고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학자들이 상당히 신뢰하는 조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샘플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문항 구성이나 아니면은 표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학문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인정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강연에서 제가 그런 조사 결과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KGSS라고 한국종합사회조사 굉장히 신뢰받는 조사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의 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 추이를 보면은 시민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결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남는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불신한다고 말하는 그 시민단체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를 떠올리고 대답을 한 거냐. 우리가 서베이를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서베이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항을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도대체 뭘 떠올리고 이 대답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조사 결과의 의미를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는 해독이 안 됩니다. 남아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어쨌거나 시민단체 지도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뭔가 나쁜 거를 떠올리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은 극우단체에서 뭔가를 해서 신문에 나올 때도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지금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별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가 지금 맥락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광범위한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보시면은 중앙정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대기업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보다 시민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도대체 사람들이 시민단체 지도자라고 하면 뭘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나 떠올리기에 이와 같은 추이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잡아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베이를 바로 맹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년 차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광범위한 샘플을 가지고 신뢰받는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어요. 정권이 바뀔 때 어떻게 달라질지 봤더니 역시나 민주당 정권에서는 시민단체나 다른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시민단체나 노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접하는 기본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에서는. 근데 보수 정권이 잡으면 그게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뭔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시민단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단체. 환경단체 신뢰도를 물어보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를 물어보면 신뢰도가 낮게 나와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풀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여섯 번째로 지역 공동체 혁신인데, 그 지역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조를 하셨던 것이 프로빈셜, 서울이 아니다, 수도권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지방하고 로컬,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로컬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이 점을 강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서울이건 비서울 지역이건 간에 로컬 기반에 기반을 둔 그런 운동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기여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토양으로서 그 안에 어떤 공동체적인 자원들, 이게 말하자면 그 공중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공군과 육군, 지상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국 단위의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전과는 구분되게 아주 시민들, 주민들과 가깝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로컬 운동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또 강조를 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의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여성연합 이런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2만 명 전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회원수 줄지 않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런 튼튼한 회원 구조를 가진 전국적 범위의 단체들과 구분되는 로컬 기반의 특히 비서울 지역의 단체들의 여건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정부나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시민사회 관련된 정책, 제도를 수립할 때는 이와 같은 차이들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일괄적인 정책을 낸 다음에 전국의 강력 기초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정책을 똑같이 시행을 하면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지역 간에 또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에 또 비서울 지역 안에서도 각 지역 간의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고려한 그런 정책이나 대응책들이 나와야만 실제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정치와의 관계 혁신 부분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겠죠 아마도. 네,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동안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얘기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액들을 보면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정권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크게 감퇴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여러 측면에서 조직이나 재정이나 여러 그런 어떤 지표에서 봤을 때 큰 그런 후퇴가 있었는데 여기서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이토록 심각하게 지역의 센터들이 없어지고 인력이 감축되고 다른 일자리 부서에 통합이 되고 재정 지원이 없어지고 하는데 시민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결집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야말로 시민들과 밀착해서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행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거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은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재정적으로 100%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예를 들면 기업의 R&D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설립되고 활동하고 고생하는 시민단체는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재정적인 의존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토론하는 자리에서 좀 더 의견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